비증행 데이터로 서비스 업그레이드. 맨 처음 AI 컨설팅 할 때도 AI 감량 예측 모델링을 AI 컨설팅 정의할 때도 직원들은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언론에서 나오던 얘기가 AI가 사람 일을 대체한다. 단순 업무를 AI가 하면 일자리에 줄어들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하자 주문받는 업무가 확 줄었고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매장 직원 수가 줄어든 만큼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맥도날드 주가가 급등이 시작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AI는 단순 업무 대체가 아니었다. 하지만 회사가 아무리 AI를 만들고 사람 손을 줄이지 않는다고 해도 직원 대부분이 반신반의 하는 데다. 그래서 인사 조직 관련해서 컨설팅해준 서울대 이찬 교수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기도 했다. 이찬 교수는 우리 조직이 AI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개인도 기업도 살아남을 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을 AI에게 맡게 되면 그때부터 직원들이 이런 고객의 성향 분석을 하도록 했다. 또 고객의 심리 분석을 위해서 심리 자문위원도 세팅했다. 기존에 하던 단순 업무나 데이터 분석, 예측 같은 일은 AI가 더 잘하는 AI에게 맡기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객의 내면을 읽고 동기를 부여하고 위로와 응원을 더욱 과학적으로 해주는 것이다. 고객님의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AI가 더 잘할 테니 말이다. 이후에 심리학을 전공한 직원을 뽑았고 상담 자격증을 가진 심리 상담사, 석박사 학위를 가진 자문들을 모시와 고객의 무료 심리 상담도 제공했다. 어쩌면 이런 지속적인 변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입하는 것이 조비스가 고가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등록, 예측, 이탈, 예측도 AI가 한다. 상담 영역에서 AI를 접목했다. 사실 처음에는 상담에서만큼은 AI를 도입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런데 1차 매각에 실패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매각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하겠다. 결국 투자사 관점에서 보면 컨설턴트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고 고객도 한정적이다. 투자사는 왜 주말에는 영업 안 하는지, 왜 24시간 안 하는지 등을 궁금해했다. 투자사라면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저기서는 상담 등록률이 엄청나게 높았다. 내가 실무에 있었을 때 우리 회사 방문하는 고객은 95%가 무조건 등록을 했다. 93%는 등록했다. 아무리 낮아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대학에서도 깜짝 놀란다. 이후에 직영점이 많아지면서 등록률이 80%로 떨어졌다. 신규 직원들은 점점 어려지고 고객 연령은 올라가면서 갭이 커진 데다가 아무래도 저연차 직원들을 상담하다 보니 경험 부족의 원인이었다. 등록률이 평균 83, 89%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담 고객 10명 중에 8명이 등록했으니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1차 매각 때 투자사가 그런 식으로 파고드니까 이 부분도 효율성을 높였다고 생각이 들었다. 상담 영역을 어떻게 혁신할까? 만약에 처음부터 상담에 AI를 접목했다면 아마 학습을 목표를 정해서 고민했을 하지만 그보다 뒤늦은 19년 시작하면서 접근 방법이 달라졌다. AI는 결국 예측이라는 점을 알게 된 이유였기 때문이다. 이 고객 상담 후에 등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직원들의 성과가 투명해진다. 왜냐하면 등록할 확률이 80%인 고객이 등록하지 않았다면 성과가 낮은 것이고 등록할 확률이 30%밖에 안 되는 고객이 등록했다면 직원의 역량을 발휘해서 높은 성과를 거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탈 예측 모델링이었다. 결국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고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비스 다이어트 역시 얼마나 많은 고객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탈 예측 모델링이 중요했다. 이탈하면 요요 현상이 올 확률이 80%인데 왜 등록을 안 할까? 우리는 이런 것이 무척 궁금했고 이탈 고객이 언제 어느 시점부터 무엇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불만이 있어 그랬는지 그 시점부터 들어가서 알아내고 싶었다. 예를 들어서 환불을 요청하거나 이탈한 고객을 살펴보니 24회차 중에 17회차 때도 만족도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감량도 정체되었다. 식단 열기를 보니 외식도 늘었다. 그런데도 컨설턴트가 별다른 경고나 안내, 저희 메시지도 보내지 않고 밀착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고객은 실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재동학 안하는 고객들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었다. 고객이 이탈하겠다는 예측 순간에 AI가 컨설턴트에게 이 고객은 지금 이탈 확률이 70%예요. 밀착 관리하세요 라고 사이렌을 계속 보낸다. 사이렌이 뜨면 컨설턴트는 관리 버튼을 누르고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원에게 사이렌이 계속 울린다. 고객이 말하지 않는 문제 신호를 읽어내면서 고객 이탈을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면 제 등록률이 올라가고 등록률이 10%만 올라가도 한 달 매출이 수십억씩 올라간다. 이처럼 사람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들을 AI가 경고해주고 시그널을 준다면 효율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상담 부분에서 상담관리, 이탈 방지 3가지 AI를 도입했다. 상담에서는 챗봇과 상담 등록률 예측, 그리고 나중에는 고객에게 추천하면 좋은 프로그램까지 AI가 데이터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옳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 옳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 의사결정할 때마다 항상 이 말을 생각한다.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결과를 좌우하고 옳은 선택을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 CEO의 선택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한다. 현재의 선택은 언젠가 다가올 위험이거나 사실 이 말은 나의 멘토인 조선 회장님이 항상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40대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고통이 지나가자 결국 회사는 성장했다. 너무 뻔한 것 같지만 위기는 달리 보면 기회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해마다 매년 25%씩 성장했다. 모든 공격을 더 받아내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마친 느낌이었다. 17년 소위 번아웃 같은 것이 왔다. 회사가 한창 성장하는 동안에 고기 연구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느라 너무 재미있었다. 위기의 순간에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오기, 무너질 수 없다는 오기로 직원들과 함께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용을 썼다. 2018년 연초에 혼자 생각을 해보기 위해 제주도 얼리길을 걸었다. 생각해보니까 어디를 가든 내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다. 집에는 남편과 아들, 회사에는 350명 직원. 그러다 보니 나 혼자 보낸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잠깐 떠나보자. 회사로부터 얼레길 1에서 12 코스로 목표를 잡았고 나는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라 목표대로 실행에 옮겼다. 처음 몇 코스만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걷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걷다 보니 또 걷게 되고 계속 걸었다. 그러다가 2002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일이 떠올라 눈물이 막 났다. 그런데 우리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 울면서 걷다가 자판이 있으면 막걸리도 마시고 해산물도 먹고 그렇게 2주 동안 혼자 지냈다. 그렇게 혼자 여행해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그리고 회사를 나보다 더 큰 그릇을 담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담자. 그래서 내린 결정이 매각이었다. 80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니? 사람들은 왜 벌써 회사를 매각하냐고 의아해했다. 요즘 7, 80세 오너들이 현업에서 일하는데 50세에 매각이 웬 말이냐는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달랐다. 인생이 100세까지라면 50세 전과 후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70세 어느 날 연금보험을 드셨다. 아니 엄마 연수대주서 연금보험이에요? 내가 묻자 80세 내가 어떻게 될지 아니? 그래서 70세에 가입해서 80세부터 연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하셨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엄마도 저렇게 70세에도 80세를 준비하시는구나. 80세는 또 다른 인생이 있고 지금과는 다를 것 같은 생각. 그래서 50세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매각을 결정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의 질문 꽃밭 가꿔듯이 온몸을 다해서 가꿔서 여기까지 왔는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한 부분 눈에 들어왔다. 70, 80년대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 노동이었고 2000년대부터는 자본 이 산업이 결정한다는 내용.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다. 네이버 카카오를 보면 결국 자본이다. IT 시대, AI 시대가 자동화 설비와 로봇 시스템을 노동력으로 대체한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니까 결국 속도 싸움이다. 누가 선점하느냐는 싸움이라는 뜻이다. 선점. 그래서 별 준비도 없이 1차 매국 도전. 절차는 투자 절차와 똑같다. 투자를 10% 받든 20% 받든 절차는 같다. 첫 번째 회사의 재무 제표를 모두 열어본다. 두 번째 우리 회사 성장성이 있는지, 또 세 번째 공개 매각할지, 네 번째는 입찰이다.
투자자가 이 회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에 사고 싶습니다. 돈은 어느 은행에서 이렇게 그 후 매각 사인 우리가 서류의 내역과 가격을 살펴본다. 이 실사의 상대방 투자도 컨설팅 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포함해서 회사당 평균 40명 정도가 올라온다. 우리는 3개의 회사가 실사를 했다. 그래서 120명이 어마어마한 회사 자료를 다 제출했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본 입찰을 한다. 예비 입찰 가격과 본 입찰의 가격은 달려진다. 입찰 가격에 비해서 본 입찰 가격이 대부분 낮다. 우리는 높게 받으려고 하고 상대방 깎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고 매각 계약서를 쓴다. 1차 매각을 중도에 포기한 이유는 이 상대방은 매각할 수 없을 것 같다. 자꾸 나한테 지분 20%를 남겨서 2차 매각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다. 내 그래서 넘치는 회사를 더 크게 더 잘되게 하려는 매각하는 것인데 20% 지분을 남기고 동업을 하자고? 내가 인생에서 절대 안 하는 것이 동업이다. 주식을 주면 좋았지 동업은 절대 안 한다. 이건 역시 체인점 사업 때 배운 것이다. 누군가에는 배울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실사 기간 마지막 날에 매각을 스톱하겠다고 전체 메일을 보내었다. 그러자 실사를 진행했던 투자사에서 난리가 났다.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에 들어간 비용은 물론이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실사를 진행해 왔는데 투자사가 매각을 처리해 당하기는 처음이라고 했다. 대부분 투자사가 마음이 바뀌어 투자를 처리할지 매각사가 할지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시각이 나서 2차 매각을 준비하면서 1차 매각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를 찾았다. 내가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고객 관점, 소비자 관점을 강조해놓고 매각할 때는 매각사 중심으로만 접근했지 투자사 생각을 전혀 안 했다. 투자사가 우리 회사를 왜 써야 하는지 어떻게 이 회사를 성장시켜서 2차 매각을 할지는 관심이 없고 살리면서 하고 싫으면 싫어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객 관점이 아닌 상태로 매각이 잘 될 리가 없었다. 그 사실을 2차 매각 때 알게 되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시장에 있는가? 회사를 매각한다는 것은 현재를 파는 것이 아니다. 과거와 연결된 미래의 가치를 파는 것이다. 2차 매각을 준비해서 그래서 부동산 회사가 저기던 다이어트 회사를 합병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비스는 2개 법인을 나눠줘서 저비스는 부동산 법인과 10개의 직영점으로 저비스 다이어트는 21개의 직영점으로 직원 수가 100인 이하의 법인이어야 정부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각할 때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일 경우 양도세가 커지기 때문에 저비스 법인에는 부동산만 남겨놓는 분할을 했고 저비스의 10개의 직영점은 저비스 다이어트의 21개의 직영점과 합병한 것이다. 두 번째, 국제회계 기준으로 회계 기준을 바꿨다. 우리나라 투자 자금의 70% 이상은 외국계 자금이고 외국계 투자자는 국제기준으로 회사를 살펴보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인 IFRS로 바꾸었다. 투자사가 가장 유의해서 살펴보는 것은 법률적인 리스크다. 리스크. 나는 1차 매각 때 우리 회사가 대체 어느 시장에 있는지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내리지 못했다. 투자사 입장에서 보면 매각사가 어느 시장에 있는지 그 시장의 규모가 얼마이고 매각사는 마켓에서 몇 프로를 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다이어트 시장의 규모는 총 10조 원이다. 그리고 국내의 비만 인구가 31%, 과체중까지 하면 60%, 30% 이상의 남성의 복부 면역을 급격히 증가했다. 이래서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얼마일까? 헬스케어 규모는 60조 원이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다이어트 회사가 아니라 헬스케어 회사이고 그러니까 투자사는 60조 시장 안에서 있는 회사를 사는 것이며 내가 이 사람들 정말 잘 키웠구나. 2차 매각 때는 3개의 회사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한 달 만에 끝내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우선 회계가 빨리 끝났다. 내 1차 매각 때 실패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투자사 관점 매각이 아닌 것도 있지만은 너무 내 관점으로 매각을 진행했다. 하지만 2차 때는 우리 회사를 이 시장에 가서 이렇게 키우면 투자사는 이만큼 벌 수 있습니다라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실사를 금방 끝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저비스 비싸요, 여요, 왔어요. 후기를 올린 모든 메일을 경험해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우리가 연예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 겉으로는 요란한데 섞인 강정이 아닌가 의심의 눈으로 매출과 이익도 계속 체크를 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영업이익이었다. 연예인 대상으로. 우리는 일단 영업이익을 먼저 챙겼다. 1차 매각 때 내가 가장 크게 화를 냈던 평가는 이 회사는 조성경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조 회장의 정신적인 저주 아니냐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직원들을 대표로 발탁 승진시킬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나는 직원들을 먼저 믿는 스타일이다. 사실 이미 2017년 경에 각 부문 대표들에게 내가 하던 현업의 일을 위임했다. 자,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가 퇴임하고 나서도 대표들이 있으면 잘할 것이라는 것이고, 더져서는 비즈니스 단점을 찾는데 혈안이 된다. 우리나라는 연금이 몇 프로 서비스 다이어트에 지출할 만큼의 경제적 여력을 가졌는가. 8배에서 17배로 올라간 비결은, 그리고 두 번째 매각 도전에 성공한 중요한 키는 앞서 설명한 파이프라인 구축과 AI를 도입해서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것이다. AI와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AI 인사를 결합시킨 선지증국에 이렇게 해서 접종률이 60%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2018년 고객을 대상으로 AI 포럼도 열었다. AI를 통해서 도저히 멀티플이라는 개념, 나는 목표가 있었다. 먼저 헬스케어 시장으로 들어가서 10배를 받는 것이다. 요식을 하고 있다면 비즈니스를 더 활성화시켜서 유통을 할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이렇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매각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힘든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지인이 타로점을 봐준 적이었다. 내가 뽑은 카드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듯했다. 점업 금지 기간도 중요했다.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보통은 3내지 5년이 나는 10년을 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계 투자자들은 CEO의 능력을 가장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겸업 금지 기간을 중시한다. 나한테도 그랬다. 회장님이 이 회사를 발견하면 10년 전 다음 회사는 못하십니다. 회장은 아직도 못하고 친구조차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겸업 금지 기간을 10년을 할 테니 손해배상 금액은 마감 금액의 1,2에서 1.5% 상향하자고 했다. 1.5%를 넘지 않는 금액은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큰 돈이다. 투자사가 경영을 맡은 후 다시 심사해서 오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퍼센티지를 높여 놓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딜을 했다. 투자사도 받아들였다. 다들 갈 때는 지겨워서 이서 다시는 하나 가라. 하지만 결국 제일 잘하는 분야는 돌아가는 게 대한민국이 경영자라는 것이 이유였다. 나에 대해서도 평가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내 과거는 그저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다시 평가의 대상이 된다. 힘들었던 기간은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받을 때까지 3개월이었다. 계약을 했다고 초심을 잃어서 매출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았다. 그래서 8월에 계약을 11월 말까지 영업전선에 뛰어들어 매출을 같이 올렸다. 창피하지 않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과거의 행적은 어떻게든 돌아온다. 2020년 말이 21년 매출이 850억 정도 모였다. 20년 정말 위험했던 왜냐하면 투자사가 2,500억의 회사를 인수하자 세상에 5만 가지 악의적인 논평. 저 회사가 왜 2,500억이야 비싸게 주고 샀네. 완전 바가지 썼군. 그런 소문들. 매각을 하고 잔금을 받으면 잘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끝난 것이 아니었다. 투자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지만 국세청 지방청에서 그렇게 많은 자료를 요청할 줄은 정말 몰랐다. 매각 대금이 오고 간 과정, 매각 대금 등등등 1년 동안의 6회 정도의 검토 과정, 물론 이 모든 과정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끝났지만 자금 흐름을 소명하고 독자 여러분도 말과 행동 판단 역시 미래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해서 내가 만약 재무팀 직원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회계나 세무를 신경쓰지 않고 넘겼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승진에 관해서 조비수 직원들은 일정 점수 이상이면 모두 합격이다. 인턴 1개월 근무했을 때 10년을 근무했던 잠시라도 조비수 인연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매년 명절에 선물을 보내었다. 조비수는 매년 어버이날 어버이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 경영자는 모든 의사결정을 정할 때 조직 구성원들이 브랜드를 아끼고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 돌아오면 이렇게 브랜드를 사랑하는 어떤 꿈이 됐던 용기를 꽉 움켜쥐고
이렇게 바쁜 이 세월을 착록을 해서 성공자로서 임원이 되고 한 단계 떨어보면 32세에 이렇게 해서 엄마랑 같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최대한으로 평가받아서 매각하는 것도 지분을 투자받아서 회사를 더 크게 키우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다. 꿈을 성취하기 바란다. 참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해서 딱 이렇게 정리까지 했던 모습이 참 아름답군요.